먼저 잠깐 보면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인간 존중의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본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남녀 통틀어서, 남자 따로 말고. 80세. 예, 맞추셨습니다. 여기 2008년, 여기 선물 하나 주십시오. 여기. 지난 2008년 통계에 우리 남녀 평균 토탈 평균 연령이 80.1세입니다. 지난 80년도에 65.7세입니다. 28년 동안 14.4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약 5.2년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80세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 최소한 50년에 5년만 쳐도 25년이고, 만약에 한 6년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30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평균 연령이 110세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아마 몰입물로 대부분 110세 이상을 사셔야 될 분들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은 비록 좀 갈급하지만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도 택해야 되지만 내가 필요한 직장도 택해야 된다. 앞에 많은 직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나 또 어떤 기업이 안정적이다, 또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창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과연 안정적일까, 또 월급을 많이 줄 것인가, 또 안정적이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의 기준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희 생산본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직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네덜란드도 지금 잘 나가는 기업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저런 네덜란드병이라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저 회사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만은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월급을 적게 줘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자, 마지막에 있는 안전 테스트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발이 되었던 것이죠. 잘하는 도요다, 종신고용이다, 매년 수익을 낸다, 여러 가지 좋은 회사였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 회복이 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역시 이러한 부분들도 지나치게 비용이라든가 시스템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왔던 부분이다. 사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잘하는 노키아입니다.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는 지위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동안에 우리가 성공해왔던 성공 스토리에 도취해서 여기 와 있는 많은 관료주의와 이런 것이 팽배해서 내부에서 이미 스마트폰의 시대를 예고하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은 그 조직 문화가 자율과 자유를 무시하는 관료주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사회는 점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IBM, 뉴코, 노드스트롬. 노드스트롬이 무슨 회사인지 아시는 분? 예, 이분도 선물하죠. 백화점 맞습니다. 서비스 얘기하면 가장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나 판매만 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하나의 멘트에서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존경도 하고 부러워하는 애플사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디자인한 사람이 목욕탕 욕조를 디자인하던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했죠. 왜 목욕탕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보통신기기를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처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에서 저와 같은 세계적인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소위 하이퍼 컴피티션, 초경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경쟁자가 누군지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경쟁자의 전략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스피드가, 변화의 스피드가 빛의 속도로 변한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미래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미래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의 사람을 중요시하는 기관이야말로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서 요즘에 많은 여러분들이 듣는 것 중에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과연 돈만 버는 기관이냐? 아까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랬습니다. 우리는 수익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베풀기만 하면 그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란스를 찾아야 되겠죠. 일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이제는 돈만 많은 기업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지만 그 기업이 지속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기업의 수명을 과거에 3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0년이 안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장 생활을 적어도 50년, 60년, 70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도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택해 있는 주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뭐지, 공부할 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파키스탄인가요? 미성년자가 나이키 신발을 꼬매는 사진 한 카트가 인터넷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퍼져서 나이키 불매운동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비록 나이키가 하지 않고 3차, 4차의 협력업체가 그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지만 노동시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업이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단가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이 지켜야 될 환경은, 우리 사회 환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기업에게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탕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생산본부나 또 제가 얘기하는 말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가 게리 한멜이 누굽니까? 영국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입니다. 세계 2대 석학 중에 하나죠.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단 피터스, 이미 돌아가신 피터 드러크,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시대가 자유와 자율, 창의가 강조되는 시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만 불 얼마 전에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95년도에 1만 불이 넘었습니다. 07년도에 잠시 환율 문제로 인해서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1만 불을 넘고 2만 불을 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떨어지거나 보통 6, 7년 가는데, 이러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최근에 경제 회복을 빨리 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또 G20도 잘해서 대단한 나라지만 아직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바로 거기에 생산성이라는 것이, 노동 생산성이 뭡니까? 1인당 부가가치죠. 부가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매출에서 외부 구입비, 예를 들면 재료비라든가 경비를 빼면 부가가치죠. 그 부가가치를 사람 수로 나누는 것을 노동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낮은가. 서비스는 더 낮습니다. 특히 총요소라는 것은 투입이 아닌 혁신에 의거해서 이루는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성장의 기여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많은 요소를 투입을 해서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선진국과 경차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리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중소기업을 별로 원치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대기업이 아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혁신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임 총재가 정운찬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묶어가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훨씬 더 좋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전 세계에서 매출 마켓쉐어 1위에서 3위에 들어가거나 또는 단일 대륙에서 1등을 하거나 전체 토탈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안 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 많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전자식 도어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더 많은 히든 챔피언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창의와 혁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로망도 지난해 올해 6월 달에 와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12가지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5번이 생산성을 높여라, 문화를 활용하라, 교육을 세계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지금의 이 변하는 환경에서 지금 안정적이고 지금 월급 많이 주는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해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기업을 선택하라. 우리 비록 생산성 부분 작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개념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생산성 부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인간 존중의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 문화와 제도와 시스템 측면에서 많은 공기업에서 잘 하기 어려운, 저희는 공공기관이지만 뒤에도 나옵니다.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사명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반 공공기관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저희 생산본부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 존중의 어떤 이러한 생산성 활동을 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본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가 꽤 깊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57년도에 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유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한다. 우리 몸이 아픈 병원을 가듯이 기업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찾는 곳이 생산본부입니다.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와서는 개개인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병이 들지 않더라도 미리 예방과 처방을 해주는 부분을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으로 시작해서 특별법인으로 8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지난 2007년 공공기관 300개의 하나로서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꽤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조직은 작습니다. 300명의 정규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과거에 직장 경력이 10년 넘는 사람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10년 안에는 학부 졸업생들도 많이 뽑습니다. 왜? 제가 KPC에 25년을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대학원을 가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갔는데 불행하게도 근자에 와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학부 출신들을 몇 명 뽑아왔습니다. 학교도 세상 기준으로 별로 좋지 않은 학교도 뽑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대학원 나고 심지어 박사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아웃풋을 내더라. 더군다나 한 사람을 뽑게 되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 KPC가 존속한다고 하면 5년,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같이 갈 사람을 뽑는데 지금 몇 년 좋은 학벌을 가졌다, 소위 스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이제는 떨어지는 시대가 됐다. 우리는 그 부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10명 있고 컨설팅과 교육을 해서 소위 수수료를 받아서 1000억을 한다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아까 나온 도로공사나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서 이만한 회사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300명의 정예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전임으로 해서 비전기로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 경쟁력 지원, HR.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구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또 신규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을 봐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재직자들만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교육은 저 시골에 농민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하동군의 녹차 재배단지에 가서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구제역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되는데 그 축산 농업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고 배우지 않으면 이 변화하는 세대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인적 자원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배워. 내가 부서를 격리 파트에서 생산 마케팅 파트로 바꿨다. 마케팅이 도대체 뭔지, 마케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HR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회사 일을 하는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저희가 공개 과정을 오픈해서 수강생을 모으기도 합니다만은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신기기가 좋아서 사이버 교육을, 심지어는 모바일 교육까지도 이제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오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직무교육을 먼저 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될 예절이라든가 신입사원으로 갖춰야 되는 직장에 대한 여러 것들을 하는 그러한 교육들, 그리고 관리자가 됐을 때 관리자로서의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육의 형태는 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많은 국가 공인 자격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Q라든가 GTQ, ERP, ICDL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초등학생부터 생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의 문제를, 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KPC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25년의 생산본부에 있었고 직장 경력 28전으로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 사명감이라는 것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 잘 먹게 될 사명감을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사회와 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하는 보람을 가질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내 생계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그것도 가능하면 보통 이상의 상류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어저께 우리 전 직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400명이 남산의 국립극장에 가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뮤지컬을 봤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용 부분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의 채용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수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각각의 스펙들이 꽤 까다롭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학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내년도 저희가 한 20여 명 채용을 할 계획인데 정확한 분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이트에 지금 자기 입사 지원서를 미리 올려놓으면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봐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 뭐 학벌을 과거엔 많이 따졌습니다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필기시험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필기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필기시험을 잘 봐서 1등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지 않더라. 물론 몇몇 특수사항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은 비교적 잘 못 보지만 인터뷰를 잘하고 또 자기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고 전문가가 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필기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서류 스크린을 하고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인터뷰를 다각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성 테스트를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패스된 사람을 가지고 파이널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해야 될 것이 생산성 본부일 겁니다. 그 사이트에서 채용 부분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산본부는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거창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택하는 데 있어서 생산본부는 규모가 작지만 생산본부와 같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월급을 준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고 같이 변화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몇 사람 받겠습니다.